네, 이번에 이제 국제정치정세 두 번째 미국, 중국, 러시아 3대 강대국의 권력 지형에 따른 국제정세의 가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 문제에 주력하는 고립주의, 그리고 해외 문제에 개입하려는 팽창주의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 이익이나 영토 확장과 같은 단기적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 인권, 기독교 등 미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식 국가를 건설하는 네이션 빌딩을 보듯이 미국 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과 인명, 경력이죠, 희생을 합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세계를 경영하려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이상주의와 개입주의, 팽창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립주의는 이제 보통 국내 문제에 주력하고 단기적 이익이 없는 해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기피하는 이런 현실주의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고립주의라도 영토를 확장할 수 있거나 미국인의 생명이나 재산과 관련된 분명한 국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팽창주의 입장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고립주의자들이 대외적으로 팽창할 때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국수주의적 입장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와 같은 그런 고립주의자들도 단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분명하다면 언제든지 해외 전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과거 미국의 쿠바 침공이나 필리핀 침공처럼 잔인한 식민지 정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현실주의는 고립주의와 결합하고 이상주의는 이 편찬주의와 결합하는 그러한 예를 보이지만 뚜렷한 국익 앞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제 1차 대전에서 유럽을 구했죠. 국제연맹을 물신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반면 2차 대전에서는 이제 미국이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싸웠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구했죠. 그 결과 유럽과 아시아,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국제 연합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 국제 연합은 국제연맹을 달리 성공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종결 이후에 미국이 국제 연합을 주도함으로써 결국은 미국의 정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세계 경찰의 임무를 자임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국익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는 대외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코리아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했습니다. 코리아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전쟁 자체에서 패배를 했고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는 전투에는 이겼지만 내전은 했지만 그 친미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붕괴됐고 이라크에서는 이제 이란과 가까워진 이라크 국가도 미국이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했죠. 이러한 연이은 군사적 패배 때문에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 돈과 사람의 생명만 많이 희생된다는 이런 회의감이 보고가 중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추격하면서 미국의 국토산을 실패하는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로 부상하면서 이 세계 경찰로서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 국내 문제에 써야 된다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고 미국의 국익은 국내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주의, 그리고 해외 전쟁은 돈과 인명, 병력만 희생시키고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이러한 고립주의가 결합하고 이게 전통적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굴뚝산업의 쇠퇴, 그리고 불법 이민이 폭증하며 임금이 낮은 백인 노동자들이 불법 이민자와 경쟁을 해야 되죠.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3대 업종, 특히 건설 현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런 불법 이민에 대해서 미국의 저소득층, 블루 칼라도 화이트 칼라가 잡혔습니다. 블루 칼라 백인 저소득층이 대표적인 고립주의와 현실주의의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부상은 비주류의 괴짜의 일회성이 아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의 기득권 주의에 대한 미국의 어떤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이라는 그쪽 후대를 치고 있습니다. 백인 노동자의 불만이면서 두 산업이죠. 두 산업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기존의 개입주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다시 미국 문제,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하면서 그걸 돌릴 것이 있거나 합니다. 현재 트럼프의 대항마로 기대되는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포함해서 공화당 주류가 아직도 개입주의죠. 해외 국장의 개입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때문에 내부 경선에서 트럼프의 인기를 꺾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샌티스가 대선에서 불풍을 이어갔지만 그것이 최근에 디샌티스의 인기가 시들해진 바로 미국 주류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부통령인 펜스가 반 트럼프를 외치며 도중하지 않은 듯이 미국 대선은 실질적으로 공화당 대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 대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과의 구도입니다. 다만 공화당 일반의 지지자들, 특히 백인 노동자들은 민주당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화당 기득권 지도층들이 민주당을 이기려면 인기가 있는 트럼프를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의 찬 가운데서 트럼프에 끌려가고 바로 이게 공화당 주류들의 내부 불만입니다. 남성 백인 보수층에 기반을 둔 공화당은 미국에서 유색 인정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 분포대에서는 민주당에게 밀리는 구조에 있는데 민주당에 기울였던 백인 확층이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공화당이 다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대선은 전쟁에 대한 실정과 불만, 고금리와 고물가, 이민 문제 등 국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출구 전략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주류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미국의 일반 유권자, 특히 미국의 저소득층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소득층이 왜 해외에다가 돈을 쓰냐,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경제가 어렵다. 따라서 공화당 주류가 미국 기득권의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가는 한 입장 변화를 하지 않으나 트럼프를 맞설 수 있는 대항마를 받을 수 없는 트럼프가 공화당 도와줬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바이든보다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당제 아래에서 선거 막판은 인물 대결보다는 이제 정당 대결이라서 정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큰 격차를 내기 어렵습니다. 2016년이나 2020년 선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 양당제가 고착화된 나라에서 각 정당은 35% 수준의 고정 지지층을 지니면서 나머지 30% 미만 부동층이 양분이 됩니다. 이 당 찍었다가 저 당 찍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선에서 선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5% 이내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건 실질적으로 2, 3%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2, 3%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미국의 대선은 각 주의 선거인단을 각 주의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는 걸로 결정하기 때문에 고어나 힐러리 후보처럼 전체 지지율이나 득표율이 높다고 해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는 몇 개의 경합주에서 승부가 난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민주당이 높은 득표율로 이겼다고 하고 다른 경합주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각 주마다 선거는
경합주를 보게 되면 양당제 바이오에서 2024년 대선에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6개로 축소된 상황에서 작년 11월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인단이 10명인 미시건주에서 바이든이 2%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5개 선거인단은 67명인데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지지율 격차도 트럼프는 평균 6% 수준으로 바이든보다 안 됩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 경합주 6곳 모두에서 승리했는데 현재 여론조사는 완전히 거꾸로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간신히 이겼다는 걸 봤을 때 현재 구도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이기기 어렵다고. 민주당이 이제 선수를 바꾸기도 어렵다. 정치 전통,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거죠. 바이든이 출마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패배가 분명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죠. 바이든의 선택은 현재 바이든은 이제 출마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고령의 바이든이 이제 고금리나 전쟁 추구 등의 문제에 전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나 승리는 보나마나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바이든 입장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정책 전환의 시기를 놓쳐서 고금리와 전쟁으로 인한 미국 민중들의 고통이 이미 크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상당히 높죠. 결국은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국내외 정책을 현재대로 소신대로 묶어서 자기가 명예를 지키면서 패배를 하는 것도 이게 가치를 위해서 최근 패배를 하거나 노선 변화한 건데 노선 변화를 하더라도 재임할 것인가는 부추겨놨죠. 도박이라는 거죠. 노선 변화, 자기의 그 신조를 지키지 못했는데 재임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지 도박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양단제는 국회와 여론을 양분시켜서 탄핵제도를 전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꾸는데 탄핵을 클린턴과 트럼프의 사례도 보시지 미국에서 탄핵은 상원에서 결정되는데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탄핵이라도 하원에서 정치 공세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바이든 일가의 우크라이나 커넥션,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경 유착을 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두 동맹 시절에 자기 아들의 우크라이나에서 압박을 넣었다, 전화를 했다가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을 중심으로 바이든에게 이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을 하원에서 언제 할 것인지.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표만 집결하면 하원에서 바이든에게 탄핵이 됩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부결되는 게 번복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일가의 국대 의혹이 불만하다면 대선에 의뢰한다. 이미 트럼프 시절에도 거꾸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장악해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트럼프에게 탄핵 표결을 했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역전돼서 일어난다. 대선을 위해서 탄핵을 활용할 것이다. 바이든에게 기대하죠. 트럼프는 대선 불복 1월 6일이죠. 1월 6일에 대한 의회의 민주당 정권 반역이죠. 탈세. 이 모든 형사 문제에 걸려 있지만 이 형사 문제가 주 단위에서는 지금 트럼프에게 불리한 선거들이 나온다. 심지어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 주 후보자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만 항고를 해서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효력은 위보돼서 결국 이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 6명이 보수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기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우호적인 연방 대법원이 있는 한 대선 때까지 사법 문제로 낙마하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를 앞으로
시간을 끌 거예요. 대선 이후까지. 트럼프가 대선 구도가 본격화되면 고금리, 고물가, 이민, 전쟁 추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오바마 바이든의 정책을 번복했죠. 지난번에 당선됐을 때 오바마 정책을 다 번복했습니다. 이란 핵탄두기 투하와의 문제 계획을 하여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맺을 것을 또한 러시아와 국가의 관계를 원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력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하고 시오니즘을 지지하면서 이란과 대처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시오니즘을 지지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싶어 하는데 서방에서 그걸 인정 안 하죠. 예루살렘 분쟁적 때문에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온 것이랑 마치 미국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그런 옵션을 취해줍니다. 시오니즘 시장을 이란과 대치하면서 이란의 핵합의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지원과 대중 지원이겠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공통점은 둘 다 강한 리더십으로 미국과 어깨를 걸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민족주의를 공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로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당 규약에서 15세 이상 장애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에 주석이라든지 주요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조항들이 모두 폐지하면서 2022년 10월에 당 주석의 세 번째, 2023년 3월에 국가 주석의 세 번째 정의를 했습니다. 이 세대개체적 10년마다 세대를 교체하는 정년제와 연금지 조항은 등소평이 원칙적으로 만들어졌다.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깼다는 거는 등소평이 만들어 놓은 원칙을 깼다는 건 시진핑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등소평 이후에 등소평을 능가하는 위상을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그 정도로 자신감입니다. 미국의 굴욕당한 엘친이죠. 미국이 러시아의 엘친을 통해서 소련 연방을 붕괴시켰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의 엘친 미국에게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미국은 나토와 유럽연합을 확장시키면서 러시아의 엘친을 많은 수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엘친은 스스로 물러나면서 강경파 푸틴을 후계자로 삼은 둘 중에 미국에 기했습니다. 푸틴은 초기에 엘친의 정책을 개선하면서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 등 유럽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러시아가 유럽과 가까워진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내재를 하고 푸틴은 국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겨눌 수 있는 강한 러시아의 무정주의 도전을 공격하면서 러시아 대표들의 인기를 푸틴은 99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수장을 번갈아가면서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30년을 집권한 스탈린보다 더 오래 집권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는 타의 추종을 구한다. 올해 11월 선거에 승리하면 헌법에 따라 6년의 임기를 두 차례 할 수 있기 때문에 83세인 2030년까지 집권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재선한다면 82세에 출마하면 86세까지 집권하는 거, 푸틴이 84세까지 집권한다는 거, 사실상 누가는 이와 같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 장기 집권에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미중 내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일종의 무기 분열이기 때문에 푸틴이 마지막으로 자기 역할을 다했고 최소한 올해 선거에는 출마할 것으로 미국의 지도력 4년마다 선거하죠. 4년마다 선거. 잘하면 8년인데 4년마다 교체됐습니다. 미국의 지도력이 불안한 반면 중도의 지도자는 이제
장기 집권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선택했고 이제부터는 굳이 민족주의에 호소할 필요 없이 탄력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거죠. 시진핑과 푸틴이 국내 지지 기반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위해 굳이 강경책을 쓸 필요가 없어. 물론 탄력적이면서 현실적인 입장을 강화하기 때문에 미국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미국과 대결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미중러 협력 시대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강경책으로 나온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과 같이 미국의 도전국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대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화해 제스처를 쓰기 때문에 북과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지만 북과 이란이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과도하게 믿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이란이 바보는 아니다. 서방의 나토에 대항해서 공동의 군사훈련까지 선보이는 상하이 협력 있죠. 주로 이제 중국, 러시아, 과거에 동북국가 연합에서 했던 중앙아시아죠. 작년 7월에 인도 총리 주재로 정상회담에서 이란은 아홉 번째 회국으로 승인하면서 중동으로 대항력을 사우디까지 대화 파트너의 시를 행복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고 올해 작년만 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6차례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니 20년 만에 많은 했습니다. 미국이 나토뿐만 아니라 쿼드라든지 오커스라든지 친미 군사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하고 있다. 주로 군사훈련 지역은 동해, 한반도, 대만, 중국가 주도하는 경제국도 브릭스 역시 2023년 8월에 남아공동법을 정상회담했고 사우디,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레이트 6개 국을 회원으로 승인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아메리카 확대하고 있죠. 이런 행보를 볼 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단순히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폭넓게 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중남미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상하이 협력 기구에도 브릭스에도 들어있죠. 인도가 중러와 일정 부분 협력을 하고 있다. 인도를 반중 기지로 삼는 미국의 시도가 반대로 인도는 미중러 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미중러가 동등한 정도의 반대국을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미국의 진영 논리에 대응해서 서방식 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장기처럼 미국식 민주주의는 미국에만 서방에만 적용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파트너 의식을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에 맞서서 상하이 협력 브릭스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중요를 견제할 때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항하는 이러한 전선들을 강화하고